한국의 환리스크 자산이 외환 시장의 25배다. IMF의 경고가 또 터졌네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나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느낀 불안감, 이제 공식 경고로 떨어졌습니다. IMF가 한국 경제를 향해 두 번째 경고 사이렌을 울렸거든요. 글로벌 금융 안정 보고서에 담긴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외환 시장 규모 대비 환 노출 자산이 무려 25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냐면 유럽 주요국들은 대부분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일본조차 2조 배를 넘지 않는데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우리는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 그만큼 더 취약하다는 얘기죠. 외환 보유액은 IMF 위기 이후 최대 폭으로 줄어들었고 환율은 1,500원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달러를 쏟아부어도 시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IMF 보고서가 지목한 한국의 환 노출 자산, 외환시장 월간 거래량 대비 무려 25중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환율이 흔들릴 때 우리 시장이 그 충격을 흡수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독일은 어떤가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까지 전부 한 자릿수예요. 많아야 7배, 8배 수준이죠. 일본도 높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배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5배를 훌쩍 넘어섰어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비기축 통화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달러나 유로처럼 전 세계가 믿고 쓰는 화폐가 아니란 얘기죠. 외부 충격이 오면 바로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IMF는 이 대목에서 경고합니다. 한국은 환율 변동 충격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요. 단순한 우려가 아닙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 25배라는 비율 자체가 이미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되어버린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셈이죠. 숫자만 봐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급격하게 무너졌거든요. 환율을 방어하겠다고 시장에 달러를 퍼부었는데 그 대가가 혹독했습니다. 줄어든 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IMF 외환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1997년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은 달러가 한 달 만에 빠져나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외환 보유액은 4,281억 달러, 다시 4,200억 달러 초반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히 숫자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12월 30일 하루에만 26억 달러를 쏟아부었어요. 그렇게 해서 환율을 1,484원에서 1,429원대로 겨우겨우 눌러놨죠. 그런데 2월 1일 문 열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환율은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1,460원까지 내려가는 듯 하더니 금세 1,475원, 1,476원까지 올라갔어요. 현찰 기준으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섰고요. 막대한 달러를 쏟아부어도 시장은 꿈쩍도 안 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환율이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자 정부는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연금입니다. 12월 말에만 26억 달러를 쏟아부었는데도 환율은 잠깐 멈칫하고 다시 폭등했죠.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돈줄을 막고 국내로 자금을 강제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판한 게 국민연금이에요. 원래 국민연금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 비중을 14.4%까지 낮추고 해외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살려야 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달러는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방향을 180도 틀었어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20%까지 올리라는 겁니다. 작년 말 기준 이미 18.9%까지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서 더 늘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코스피가 잘 나가니까 비중을 늘린다고 하지만 속내는 다 알죠. 해외 투자를 막고 국내로 자금을 묶어두려는 겁니다. 1월 중 기금운용위원회를 긴급 소집했어요. 결론은 뻔합니다. 국내 투자 비중 대폭 확대, 무조건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문제는 이게 국민들의 노후 자금이라는 거죠. 정부의 시장 개입 도구로 전락한 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정부는 개인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당근도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세배 레버리지 ETF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면
3배로 수익, SK 하이닉스가 떨어지면 3배로 손실, 이런 고위험 상품이죠. 지금까지는 해외 증권사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에서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서학개미들 때문입니다. 미국 주식에 몰려있는 개인 투자자들, 그 자금을 국내로 돌리려는 거예요. 해외에서 하던 거 국내에서도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 돌아와 라는 메시지죠.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나스닥 3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며 짭짤한 수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3배 ETF가 생긴다면 솔깃하겠죠. 정부는 이런 심리를 노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요? 하락장이 오면 손실도 3배입니다. 주가가 10% 빠지면 내 계좌는 30% 증발하는 거예요. 이런 위험한 상품을 정부가 앞장서서 풀겠다는 건 그만큼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입니다. 국민연금도 동원하고 고위험 상품까지 허용하는 이 모습, 정상적인 시장 관리라고 보기 어렵죠. 당근만 있으면 안 되겠죠. 채찍도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해외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사들을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외화 유출의 주범으로 서학개미와 국민연금만 지목됐는데 알고 보니 진짜 범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 상장 해외 ETF예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인데 국내 증권사에서 원화로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죠. 숫자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2024년에 218억 달러였던 게 작년에는 무려 401억 달러로 폭증했어요. 거의 2배가 늘어난 겁니다. 400억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200억 달러인데 그중 10%가 이 상품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국민연금이 326억 달러, 서학개미가 293억 달러 투자했는데 해외 ETF가 400억 달러로 가장 컸던 거죠. 그래서 금융당국이 칼을 뺐습니다. 증권사들을 향해 너희들 제대로 팔고 있는 거 맞아? 라며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불안전 판매 여부를 깐깐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해외 ETF 판매를 위축시키려는 압박이죠. 증권사 입장에서는 괜히 검사받고 제재받을 바엔 판매를 줄이는 게 낫겠다 싶을 겁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정부의 의지만큼은 확실합니다. 증권사만 압박한 게 아닙니다. 이번엔 은행과 보험사 차례였어요. 금융감독원이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달러 상품 마케팅 금지령이었죠.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은행들이 달러 예금 광고를 내보내고 보험사들이 달러 보험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당국 입장에서는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달러 예금 마케팅 금지, 달러 보험 마케팅 금지, 모든 달러 상품 홍보를 즉시 중단하라는 거였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까지 전수조사에 들어갔어요.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환전은 언제 하는지 일일이 보고하라는 겁니다. 시장에서는 반발이 나왔습니다. 이건 사실상 외환 통제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렸죠. 하지만 당국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금감원은 은행과 보험사 임원들을 줄줄이 소환했습니다. 도대체 지금이 마케팅할 때냐며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전국이 환율 비상 상태입니다. 금융사들도 기업들도 모두가 긴장 상태에 돌입했어요. 정부의 통제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이제 실물 경제로 번졌습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제조업체 1,500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1분기 매출 전망이 어떻냐고 물었더니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SI 지수가 93이 나온 겁니다. 100이 기준선인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기업들이 앞날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어떤 업종이 힘들까요? 놀랍게도 잘 나가던 업종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선이 99, 바이오와 화학이 98,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97이에요. 전부 100 아래죠. 조선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문이 밀려드는 황금기 아닙니까? 반도체도 AI 특수로 난리인데 그런 업종들조차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세 타격을 받는 업종은 더 심각합니다. 철강 86, 섬유 84, 정유 87, 가전 88, 전부 90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매출만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 전망 95, 설비 투자 96, 고용 전망 98, 모두 비관적이죠. 특히 자금 사정은 88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거의 돈줄이 말랐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들에게 물었더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환율과 금리 문제가 43%를 차지했어요. 전 분기에는 23%였는데 지금은 2배로 뛴 겁니다. 환율과 금리가 기업들에게 핵폭탄급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기업만 힘든 게 아닙니다. 이번엔 가계 차례예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로 5번째 동결했죠.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예 지워버린 거예요.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시장 금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4%를 넘어섰어요. 상단은 이미 6% 중반을 찍었고요. 인터넷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8.14%까지 올라갔습니다. 2021년, 2022년에 집 사셨던 분들 기억나시죠? 그때 2%대 금리로 대출 받았던 분들 지금 4%로 올랐어요. 2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망은 6% 중반까지 간다는 거예요. 3배로 뛰는 겁니다. 매달 원리금 100만 원 내던 게 3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은퇴 준비하던 50대 박 사장님을 생각해 보세요. 5년 고정금리로 2%의 대출 받았는데 고정기간이 끝나면서 4%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또 6%로 간다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코픽스 금리도 2.4%에서 2.89%로 거의 3%에 근접했어요. 전세자금 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KB국민은행 기준으로 하단이 4%, 상단이 5.4%까지 올라갔죠. 내일은 또 어떻습니까? KB국민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0.15% 추가 인상합니다. 코픽스가 0.08% 오른 걸 반영하는 건데 2배로 올린 거예요. 이례적이죠. 연이어 금리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오전 1대 20 고금리를 버티지 못한 사람들, 결국 집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내놓은 게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기 시작한 거죠. 대법원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작년 한 해의 경매 건수가 28만 건을 넘었어요. 2022년에는 22만 건 정도였는데 6만 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증가율로 따지면 24.9%, 거의 25%나 폭증한 거예요.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금액입니다. 경매로 낙찰된 건수가 2만 5천 건 정도인데 금액은 무려 17조 4천억 원이에요. 17조가 증발한 겁니다. 집을 날린 사람들의 자산이죠. 30대 직장인 이 과장, 2021년에 영끌에서 아파트 샀습니다. 대출 이자 2%였죠. 월 상환금 15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4%로 올라서 250원이 됐어요. 여기서 또 6%로 오르면 35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집을 포기하는 거죠. 이런 사연이 28만 건입니다. 문제는 올해예요. 작년에는 그래도 금리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 8%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자들, 5년 고정 끝나는 사람들, 전부 위험합니다. 경매 물건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영끌족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IMF의 경고,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환율 2-5배 노출, 외환 보유액 급감, 실물 경제 위축, 금리 폭등, 경매 폭증까지 모든 지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세배 레버리지 상품을 풀고 증권사를 압박하고 은행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꿈쩍도 안 해요. 환율은 1,500원을 위협하고 있고 금리는 7%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허덕이고 가게는 대출 이자에 짓눌리고 있죠.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난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합니다.